에어비앤비로 월 300을 벌었다고 할게요. 이걸 아무런 비용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에 합쳐집니다. 스마트님, 제가 직장인인데요. 회사에서 겸직금지 의무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님, 법인으로 번 돈 중에 일부를 집 살 때라든지 전세보증금으로 쓰고 싶은데 그런 테크닉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빼는 방법입니다. 요즘 강남 부자들이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서울에 호스텔 건물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법인을 활용하시면 돼요. 대출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투자를 더 잘하는 세무사 스마트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하다 보면 월에 300 정도는 더 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로 현금 흐름이 더 커진 게 처음이라 혹시 세금 폭탄 맞아서 내년에는 손에 남는 돈이 별로 없을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개인으로 돈을 벌면 우리는 종합소득세라는 걸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슬픈 게 하나 있어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개인, 사람은 다음 연도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즉 4대 보험료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비앤비로 300만 원을 벌었어요 라고 하면 정말 기쁘잖아요. 하지만 내년도에 300만 원 번 거에 대한 종소세,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이것도 납부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4대 보험료까지 같이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 납부하는 금액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안 버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벌었으면 최대 6천만 원 정도 되는 세금과 4대 보험을 내는 거지 1억 다 납부하는 게 아니에요. 대신 6천만 원 정도 되는 세금과 건보료를 3천만 원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반으로 줄 수 있다고요? 가능합니다. 어떡해요? 사업소득에서의 관건은 비용 처리입니다. 숙박업은 내가 쓴 비용만큼 비용 처리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소득을 어느 정도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인에서 근로소득을 받게 되면 유리지갑이라고 합니다. 내가 벌었던 모든 소득을 국세청에 투명하게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절세의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에어비앤비를 냈다고 하면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사업, 숙박업과 관련된 비용은 내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가 되니 세금을 계산하는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돼요. 세금을 계산하는 건 정말 심플합니다.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덩어리, 흔히 순수익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덩어리에 세율이라고 하는 걸 곱해주면 나의 세금이 나오는데요. 에어비앤비로 월 300을 벌었다고 할게요. 1년에 3,6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이걸 아무런 비용 처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 3,600만 원이 내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에 합쳐집니다. 그러면 세율이 들어가면 세금을 많이 내겠죠. 자, 팁 하나 드릴게요. 종합소득세에서 내 과세표준을 줄이고 싶으면 숙박업 관련된 비용을 많이 쓰면 되겠죠. 그러면 가족법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내 가족법인이 내 에어비앤비를 관리하는 관리비를 지출하는 거예요. 자, 홍보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데 이 홍보를 외주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 가족법인에게.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벌어서 1년에 3,600만 원이 내년도 종합소득세에 합쳐질 것 같으면 가족법인이랑 하나 세워가지고 청소, 관리, 모니터링, 홍보를 한다라고 해서 에어비앤비의 소득 중에 100만 원을 법인에게 지출하는 거죠. 그 법인의 업종은 경영 컨설팅, 마케팅업을 넣는 거죠. 내 법인에게 외주를 주면 법인이 합법적인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3,600만 원의 소득이 잡혀야 되는데 1,200만 원이 빠지게 되면 나는 2,400만 원만 개인 종합소득세에 잡히게 되는 거죠. 과세표준으로. 법인은 1,200만 원을 벌었잖아요. 1,200만 원을 그대로 세금을 내도 10%니까 120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아깝잖아요. 그러면 법인카드를 쓰는 겁니다.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접대비, 유류비, 교통비를 법인카드로 쓰게 되면 법인에서 절반을 썼다고 할게요. 그럼 법인의 과세표준 순수이익은 600만 원입니다. 세금은 세율 따먹기 게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근로소득으로 1억을 벌고 있는 사람은 30% 구간이 내 세율 구간일 거예요.
그런 분이 1년에 3,600만 원이라고 하는 에어비앤비 순수익을 먹으면 1억 3,600만 원이 30%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아깝잖아요. 이 중에 1,200만 원만 똑 떼가지고 내 가족 법인에게 1,200만 원 외주를 준다면 법인은 순수익 2억까지 10% 4대 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30%짜리 세율에 있는 1,200만 원을 떼가지고 10%짜리 법인에게 줘버리면 우리가 여기서 세율을 약 20% 정도 따먹게 되죠. 그리고 하나 더, 개인에서 소득이 줄어들었잖아요. 우리 뭘 안 내죠? 4대 보험료를 안 냅니다. 직장인들도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회사에서 아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정말 많이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스마트님, 제가 직장인인데요. 법인의 대표가 되면 회사에서 겸직금지 의무 때문에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오시는데, 겸직금지의 규정이 약한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새로운 법인의 대표가 되더라도 무방해요. 대신 새로운 법인의 대표가 됐으면 행정적으로 챙겨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무슨 업무냐? 대신 꿀팁 하나 드릴게요. 법인을 처음 만들 때 굳이 숙박업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실무적인 포인트입니다. 법인 설립할 때 등기소에서 발급되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처음 설립할 때 숙박업, 경영 컨설팅, 도소매, 통판업 등등등 내가 지금 직접 하지 않더라도 모든 업종을 다 입력해 놓고 사업자 등록증, 세무서에서 한 장짜리 주는 사업자 등록증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걸 떼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입력을 하니 이쪽에 입력할 때는 100개를 다 집어넣고 법인 설립할 때는 경영 컨설팅 하나만 넣어서 내 호스텔 또는 에어비앤비랑 경영 컨설팅을 해서 매출을 만든 다음에 이 법인이 숙박업을 할 때 그때 법인 등기부 등본에 있는 숙박업을 떼가지고 사업자 등록증에 넣어라는 게 스마트의 꿀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법인 등기부에 없으면은 나중에 법인 낼 때는 못 넣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 등기부 등본을 수정해야 되는데 이때 수정하게 되면 다 돈이 듭니다.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하니 처음 법인 설립할 때 이런 것들을 유념하게 해서 설립을 하시면 됩니다. 세율이 적어서 좋은데 복잡하거든요. 단순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고요. 복잡하게 시스템을 만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게 요즘 강남 부자들이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나는 태어나서 에어비앤비 한 개만 할 거다라는 사람은 법인 만들 필요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에어비앤비 2개만 하고 이 세상을 뜰 거다라는 사람들은 법인 만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에어비앤비를 해봤더니 내가 점점 이걸 확장하고 싶어 하는 욕망과 니즈가 발생합니다. 그런 분들은 법인을 만드셔야 돼요. 또는 순수익으로 8,800만 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은 법인을 활용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8,800만 원 언더까지는 24% 정도 되는 세율이 되지만 8,800만 원이 넘어가면 30% 이상의 세율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법인의 10%인 이 아이템을 활용하셔서 일부를 덜어내야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나는 그냥 에어비앤비 하나만 하면서 50에서 70만 원 정도 되는 용돈벌이를 하고 싶다? 법인 만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법인의 단점, 법인 돈은 법인 거예요. 뺏어 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에어비앤비 한 개만 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개인 사업자 에어비앤비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 부동산업을 처음 해보니까 나랑 적성이 너무 맞는 거예요. 돈 맛을 느끼시는 분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 따라오는 게 뭐죠? 개인으로 따지면 소득세와 4대 보험이 있는데 이걸 절감하려면 무조건 법인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는 개인으로 모든 소득, 흔히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소득까지 포함된 순수이익이 8,800만 원이 넘어가신 분은 진지하게 법인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지만 호스텔을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8,800은 안 넘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흔히 지각비를 낸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세요. 아, 나는 돈이 모이면 그때 부동산 물건을 임장 가서 할 거야. 이런 분들 1년 넘도록 안 가십니다. 저는 내가 순수익 8,8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의 기준보다는 내
목표가 8,800 이상이냐 아니냐라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미 목표가 8,800을 넘어서 2억 3억을 벌고 싶은데 8,800 될 때 법인 만들면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열정이 넘치시기 때문에 금방 목표에 도달해요.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 게 투자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번 돈인데 제 돈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죠? 개인은 주민번호라는 게 나옵니다. 그 주민번호로 통장을 만들죠. 그 누구 거예요? 주민번호인 제 거잖아요. 법인도 주민번호와 같은 법인 등록번호가 나와요. 그 등록번호로 만든 통장은 누구 거죠? 법인 거예요. 여러분, 법인 돈 맘대로 빼가면 상법상의 횡령이라는 또는 배임이라고 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법인 돈을 빼는 그런 테크닉으로 빼와야지 법인 돈을 무작정 내 통장으로 빼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스마트 팁 하나 드릴게요. 법인의 가장 큰 단점, 법인 돈은 법인 거예요. 대신 이 돈을 빼지 말고 법인에 쌓아두세요. 그런 다음 에어비앤비를 법인이 할 수는 없지만 호스텔업, 숙박업, 모텔업, 33M2는 법인이 직접 운영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법인의 이익금을 쌓아놓은 다음에 빼려고 하지 말고 업력이나 매출을 만들면 이 법인으로 나중에 호스텔 살 때 장점 첫 번째,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왜? 신생법인이 아니라 호스텔을 관리했던 법인이 내가 직접 호스텔을 운영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쓰면요, 은행 직원이 좋아합니다. 생뚱맞지 않으니까요. 서울의 꼬마 빌딩, 호스텔 건물 사고 싶잖아요. 이렇게 법인을 활용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법인을 만들어 두면은 나중에 건물로 갈 때도 유리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법인을 만들기 전에 개인으로 계약을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잔금전 명의 변경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특약을 반드시 달아놔야 돼요. 이 특약을 달고 개인으로 계약금을 보내고 계약서를 쓴 다음에 빠르게 소유법인을 만들어서 소유법인의 법인 등록번호, 사업자번호, 통장이 나오면 이 법인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지만 이 해당 계약서로 대출 심사가 들어갑니다. 이걸 못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건 실제 사례입니다. 개인으로 계약을 할 때 잔금전 명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특약을 안 넣어버린 거예요. 이 물건을 10억에 계약했는데 점점 물건 가격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럼 매도자가 배가 아프겠죠? 잔금전 명의 변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었어도 법인으로 계약서를 다시 안 써줬어요. 문제는 개인으로 등기를 치면 되는데 요즘 개인으로는 대출이 40%밖에 안 나옵니다. 법인만 80%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구 하나 때문에 계약금을 날렸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지키셔서 내 소중한 계약금 잘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계약금 얼마 날린 거예요? 2억 날리셨습니다. 그렇게 법인을 만들면 신생법인인데 신생법인은 대출이 잘 안 나오지 않을까요? 팁 하나 드릴게요. 아까 호스텔 운영하고 계셨던 분 기억나세요? 우리 홍길동 씨라고 할게요. 이분이 경영 컨설팅업 법인을 만들어서 경영 컨설팅 매출을 한 달에 100만 원을 띄웠다고 할게요. 이 법인 신규 무실적 법인이에요? 100만 원짜리 매출 법인이에요? 100만 원짜리 매출 법인이죠. 대출이 잘 나옵니다. 법인을 잘 관리한다면 금융권에 대한 법인 대출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인 대표가 되면 저도 그 돈을 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대표이사도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합법적으로 내 법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수만큼 법인에게 합법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이건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인건비라는 항목으로. 대신 대표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 거죠. 내 법인이 3억을 벌었다고 할게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순수익 2억까지는 10%, 2억을 초과한 구간은 2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 3억을 벌었으면 2억까지는 10%, 더 번 1억이 20%인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아깝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1억을 대표이사 인건비 처리하는 겁니다. 1억에 대한 법인 과표가 줄어들어서 2천만 원 법인세가 줄어들었죠. 대표가 1억의 급여를 받았죠. 약 2천만 원 정도 근로소득을 낼 겁니다. 결론, 법인세만큼 돈을 빼가지고 대표이사가 근로소득을 내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든다면 그럼 법인세도 줄어들고 1억에 대한 돈을 대표이사가 가져갔으니 이렇게 법인 돈을 빼는 방법도 있고요. 법인에서 다 세금 내고 남은 잉여금을 주주가 배당으로 빼는 방법도 있고요. 대표가 오랫동안 근무했잖아요. 나중에 퇴직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법인에서 목돈으로 퇴직금을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쓸 수 있는 돈 항목 중에 정말 간단한 건 접대비라고 하는 항목을 1년에 3,6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요즘에는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름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업종이 뭐죠? 경영 컨설팅업 법인이었잖아요. 홍보, 마케팅, CS, 청소를 해주는 이 경영 컨설팅 대표가 길 가다가 목이 말라서 물을 사 먹었어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거죠. 대표가 부동산 소재지까지 빠르게 택시로 이동해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이 법인의 대표가 노트북을 사가지고 CS 후기 관리를 해야 돼요. 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다 법인에서 비용 처리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업무 추진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1년에 3,600만 원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법인도 경조사비라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손님이 결혼을 한대요. 그러면 이 법인에서 건당 20만 원씩 축의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우리랑 거래하는 중개사님 자제분이 결혼을 한대요. 이 법인에서 건당 20만 원까지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접대비라는 항목으로 들어가서 1년에 3,6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스마트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접대비를 쓰려면 반드시 법인카드로 쓰셔야지만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법인카드로 쓰지 않으면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경조사비는 제외입니다. 차량 관련된 것도 법인에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어요. 청소를 하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부동산 소재지까지 어떻게 가야 돼요? 택시를 타거나 또는 법인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동하는 차량을 법인 이름으로 사게 되면 법인에서 비용 처리가 되고요. 그 이동하는 차량의 기름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비용 처리가 됩니다. 핸드폰 비용 처리됩니다. 대신 핸드폰이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겠죠. 유료 꿀팁 풀어도 돼요? 너무 그런가? 굳이 법인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제가 결론,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다면 법인 차량의 구입비, 법인 차량의 기름값, 타이어 교체하는 거, 와이퍼 교체하는 소모품 비용도 다 법인에서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절대 쓰면 안 되는 항목도 있을까요? 첫 번째, 법인 돈을 아무 이유 없이 대표이사 통장으로 출금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법인의 돈을 대표가 가져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차용증을 작성해서 합법적인 이자를 지급한다거나 이런 명분이 없이 법인 돈을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출금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대표이사가 거주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흔히 월세와 관리비를 법인이 대신 납부해 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가 아파트 월세 한 200만 원짜리 살고 있고요. 거기서 관리비가 100만 원 나온다고 할게요. 이걸 법인이 대신 내주잖아요. 무조건 대표이사가 법인 돈을 가져갔다라고 보고 대표이사에게 상해 처리해버립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될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스마트님, 법인으로 번 돈 중에 일부를 대표이사가 집 살 때라든지 전세 들어갈 때 전세보증금으로 쓰고 싶은데 그런 테크닉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솔루션 드릴게요. 법인 돈을 빼가지고 주주가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배당으로 빼는 방법입니다. 법인으로 번 돈 중에 일부를 배당금으로 받아오면 주주의 합법적인 세금이 됩니다. 대표가 아닌 주주여야 돼요. 예를 들어
법인이 1억을 벌었다고 할게요. 그 중에 약 2천만 원 정도를 주주에게 합법적으로 배당을 하게 되면 이 주주는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고 그 2천만 원을 받게 돼요. 이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건 집을 살 때 주택자금으로 사용하더라도 합법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당을 뺄 수 있는 효율적인 구간이 얼마냐? 배당금은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보통 2천만 원 언더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법인에 나와 내 배우자가 5대5로 들어갔다면 나도 2천만 원, 내 배우자도 2천만 원. 그렇게 매년 배당을 받은 걸로 전세금이나 아파트 매수할 때 사용하시면 합법적으로 법인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법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들을 드렸는데 처음 접해보신 분들은 낯설고 생소하실 거예요. 이걸 제가 정리해놨으니 고정 댓글 확인 꼭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유튜브라고 하는 공개된 영상에선 다 풀지 못했던 정말 실무적인 팁도 무료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니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안 해봤기 때문이죠. 아파트를 한 채도 사서 팔아보지 않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강남의 건물을 사보지도 않는 세무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도 좋은 대학을 나온 의사가 명의가 아니라 수술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 저는 명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 법인을 약 80개 정도로 15년, 20년 이상 운영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0명 이상의 고객을 제가 다 관리해주고 있는 지금 스마트의 경험을 여러분들 나눠주려고 합니다. 저랑 상담을 하고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새로운 세상에 나왔다라는 후기를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여러분 직장 생활이란 걸 해봤습니다. 저도 근로소득이란 걸 벌어봤습니다. 그렇게 생활만 하다 보니 좀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롭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주체가 되어서 사업을 하신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실무 팁,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이 나왔던 거지 이런 것들을 안 해봤다면 저도 그냥 책상 앞에 앉아있는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과 지식을 법인에 담았더니 법인이 이걸 2배, 3배, 10배까지 불려줬던 결과물을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담동에 빌딩 하나, 삼성동에 빌딩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 제 지식과 경험을 저는 법인에게 담았습니다. 법인 만들면 다 돈 번다더라. 이거 아닙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사업 아이템을 법인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을 수 있다라고 표현해드려요. 자산을 증식시키는 속도가 개인보다 훨씬 빠르게 된다는 거죠. 에어비앤비라든지 33M2라든지 호스텔이라고 하는 이런 걸 먼저 경험을 해보신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랑 맞다 안 맞다를 빨리 느끼셔야 돼요. 나랑 이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걸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 종이컵에 담지 말고요. 정말 이쁜 그릇이라고 하는 법인에 담아서 자산을 점점 증식시키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는 게 법인을 정말 잘 사용하시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법인으로 도대체 뭘 사야 되는지, 법인의 정관을 잘 만드는 방법, 어떤 물건을 어떤 인사이트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기수도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도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알람 신청하셔가지고 꼭 알람 받고 무료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님은 처음부터 이런 걸 잘 세팅하고 시작하셨나요? 시행착오는 없으셨었어요? 저도 정말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자만심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투자한 게 승승장구가 되니까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게 정말 쉽게만 느껴졌어요. 저도 2019년, 20년도 때 대구의 아파트를 정말 많이 투자했어요. 그때 많이 물렸어요. 전세금으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내줄 만큼 정도로 공실이 많았고요. 종부세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종부세가 안 나오는 물건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처음에는 아파트 갭 투자로 시작을 했다가 종부세가 안 나오는 물건은 꼬마 빌딩 근생이라는 걸 깨닫고 20년도부터 꼬마 빌딩을 신축하려고 돌아다녔죠. 마침 운이 좋게 코로나 저금리와 물리면서 그동안 제가 손실을 봤던 걸 다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따박따박 들어온 월급이 인생을 살면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고 이 안정적인 느낌을 해치고 싶지 않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긴 인생을 살면서 역동적이지만 또는 힘들지만 뭔가를 일궈 나가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내 자산이 증식되는 걸 보면서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험과 나의 인사이트를 남의 회사에 주지 마시고요. 내 회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스마트 세무사라고 하는 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제 채널도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